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4월 24일 월요일이고요. 새로운 한 주면서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봄꽃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피는 철쭉도 만개한 곳이 참 많더라고요. 이 봄의 끝자락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날씨 요정 박수연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봄 날씨를 느끼기 좋을 텐데요. 다만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면서 날이 반짝 선선해지겠습니다. 네, 출퇴근길 당황하지 않도록 우산 하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청정한 봄바람이 모래먼지를 쓸어냈는데요. 오늘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에는 비나 눈이 살짝 내리겠고요. 오후까지 남해안과 제주에는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됩니다. 중부와 전남, 경북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3도, 대전은 12.7도, 광주는 15.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22도, 광주는 19도, 대구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집중되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은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전세 포비아입니다. 최근 이 전세 사기 또 깡통 사기로 인한 이 대규모 피해가 속출하면서 불안에 떠는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주거용에 거주하는 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은 전세 포비아라는 말이 나올 만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봐 굉장히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전세 거래량이 14,000여 건으로 전체 거래의 5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2011년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로 올해 1분기 전세 비중이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을 한 건데요. 관련해서 한 전문가는 깡통 사기와 전세 사기 같은 문제로 이 빌라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전세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준월세나 준전세로 옮겨가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네, 거의 매일 관련된 기사를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를 기피할 수밖에 없고 또 역시나 집주인들도 고민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거 요양에 대한 어떤 전세 계약이 기피 대상이 되면서 선량한 집주인들도 난감한 상황은 마찬가지로 겪고 있습니다. 동대문의 한 임대인은요, 가을이 되면은 기존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새 임차인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잠재적인 사기꾼이 된 느낌이어서 새롭게 들어오는 임차인에게는 재직 증명서라든가 급여 명세서 이런 거라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각종 대처 방안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전세에 대한 불안감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넘어서서요,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이 전세 사기 예방법이라든가 대처법에 대한 질문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나쁜 사람들이 이게 전체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잖아요. 네. 정말 엄중히 대처해야 되겠고, 이게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도 나와야 되겠고, 참 여러 가지로 실효성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강구가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십시오. 네, 다음 이슈 세배 추가 적립 계좌입니다. 만약에요, 매달 10만 원씩 이 3년을 넣으면 원금 360만 원을 포함해서 최대 1,440만 원까지 돌려주는 계좌가 있다고 하면 믿기시나요? 실제로 이런 계좌가 있다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계좌기는 하지만 대전시가 내놓은 상품이 있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사업이라는 건데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이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대1 또는 1대3까지
5월까지 추가 적립 형태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참여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5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 근로자고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도 이 재산 규모가 최대 3억 5천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들이 10만 원을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가 3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해주고요.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100%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10만 원을 저축했을 때 추가로 1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여자가 이 저축 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 열심히 유지하면서요. 이 자금 사용 계획서들도 성실하게 제출을 한다고 하면 최대 1,44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청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대전에 거주하지 않거나 청년이 아닌 경우라면 아쉬움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이 아니어서 상당히 아쉬운 기분이 들던데요. 그런데 대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자체에서 관련 상품들도 내놓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인천시에서는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금요하는 청년들이 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여기에 시지원금 640만 원을 더해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드림포 청년통장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중앙정부도요. 청년층이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을 납부하게 되면 최대 5천만 원의 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를 오는 6월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 위주 정책이다 보니까 중장년층 불만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젊은 사람은 본인만 챙기면 되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는 데다 돈까지 없는 40대 더 힘들다.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이 세대가 4050들인데 우리를 위한 복지 혜택은 없는 거냐 이런 불만 섞인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책이 이런 게 나오면 조건이 붙거든요. 근데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또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거든요. 지금 지적해 주셨지만 청년이나 노년 대책은 나오는데 중년 대책은 왜 없냐? 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중장년으로 가니까.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속옷 교체 시기입니다. 속옷은 신체의 민감한 부분에 가장 먼저 닿는 옷이기 때문에 정말 청결 유지 신경 쓰셔야 되는 그런 옷인데요. 특히 세탁 후에도 완전한 살균이 다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아예 새 속옷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뉴욕대 미생물 병리학과 이 필립 티에르노 교수가 2018년 인터뷰에서요. 속옷은 아무리 깨끗하게 빨래를 해도 이 박테리아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속옷 자체의 보관기관을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애리조나대 미생물학과 찰스 게르바 교수가 한 방송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세탁기에 돌린 속옷에서 평균 0.1g의 대변이 검출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 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팬티 안에는 박테리아, 소변 또 점액 등이 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속옷을 매일 갈아입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속옷 교체 주기를 놓치거나 잘 갈아입지 않으면 속옷에 묻어있던 균들이 요로를 타고 올라가서 요로 감염을 일으키게 될 수 있고요. 곰팡이 균이라도 번식하게 되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지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평균 수치이고 건강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지만 세탁한 속옷에서 대변이 검출됐다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속옷은 얼마나 자주 교체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 팬티 같은 경우에는 매일 갈아입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입었으면 바로 빨고 이틀 이상은 되도록 입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요. 또 브래지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이 땀을 흘리는 속도나 양이 다르기 때문에 2, 3일에 한 번씩 때 역시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옷을 세탁할 때요. 세탁기를 사용하면 이 속옷 모양의 변형이 올 수도 있고 제대로 씻기지 않는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손빨래가 권장이 되는데요. 30도에서 40도 정도의 물에 중성세제로 손빨래를 해주시고 이 세제가 직접 속옷에 뿌려지기보다는 물에 완전히 녹은 상태에서 빨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세탁 후에는 속옷을 햇볕에 바짝 말리면 살균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준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민준 기자, 얼마 전 중국에서 굉장히 큰 모터쇼가 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주였죠. 중국 상하이 시간 4월 18일 이 2023 상하이 국제 모터쇼가 열렸습니다. 상하이 모터쇼가 이번 27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4년 만에 정상 개최된 이번 모터쇼에 많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인구수가 14억 명이 넘는 중국은 단일 시장으로는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국내외 천여 업체가 참가해서요. 총 100대 넘는 신차를 선보였습니다. 단일 시장으로선 최대 규모. 그러니까 네. 뭐 저마다 다들 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열심히 참가하고 노력했을 텐데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모터쇼에서는 이 독일 3사로 불리는 뭐 B사, M사, A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F사나 일본의 T사 등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모두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준비한 이 비장의 무기는 바로 전기차였는데요. 이 중국은 지난 2009년부터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물량의 3분의 2가 중국에서 팔릴 정도로 이 전기차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를 가장 많이 소비한 나라가 중국이었네요. 네. 강한 내연 기관차 강자들까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모터쇼 현장 반응을 보면 실제 밖에 나갔을 때 어떻게 팔려 나갈까 이게 또 보이기도 하니까 네. 이번에는 어떤 차량들이 주목을 받았습니까?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기차를 판매한 중국의, 그러니까 전기차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입니다. B사의 행보에도 집중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4년 연속 전기차 판매량 1위를 달리던 미국의 T사를 꺾으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승용 전기차에서 강세를 보이는 B사는요, 이번 모터쇼에서는 전기차이자 고성능 스포츠카인 U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총 4개의 모터를 통해서 820kW의 성능을 내면서 올해 말 중국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지 매체들은요, 가성비로 유명한 B사가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는 그런 평입니다. T사의 판매량을 꺾었다니 이게 성장세가 정말 무서운데요. 네. 또 회장님 차로 유명하잖아요. 저 독일차. 여기에서도 최초로 전기차를 선보였다면서요. 그렇죠. 고급스럽고 중후한 매력, 회장님 차로 유명하죠. 네, 독일의 M사의 M 브랜드도 사상 최초로 전기차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자, 이 신차는요, 최대 출력 484kW, 최대 토크 96.9라는 강력한 성능을 갖췄습니다. 운전석만큼이나 뒷좌석 기능에도 신경을 썼어요. 앞좌석과 동일하게 통풍이나 마사지, 또 목, 어깨 온열 기능을 뒷좌석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또한 11.61인치 폴 HD 더치 스크린과 또 7인치의 태블릿으로 편안하게 영화나 음악을 볼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럭셔리 전기 SUV를 지향하는 이번 신차가 중국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정말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그야말로 칼을 갈고 나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 우리 차는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차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세계 최대 규모의 이 모터쇼인 만큼 우리 국내 차들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국내 자동차 기업 H사 같은 경우는요, 2,160제곱미터 약 한 650평 정도의 이 거대한 공간을 전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신차존, 또 고급 브랜드인 고성능 N존, 그리고 친환경 차량존을 준비해서 총 3가지 존으로 전시가 됐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선보일 차량 20대도 전시했습니다. 특히 이 현지명으로는 이 모델의 디자인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면서 이 고성능 브랜드 차량의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알렸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도전장을 내민 그렇죠. 거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오는 7월에는요, 이 고성능 전기 스포츠카인 I 모델을 글로벌 공개할 예정인데요. 먼저 유럽 시장에 출시한 이후에 중국 시장에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전동화 고성능 모델의 인기가 어떻게 될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또 못 보던 차량도 있던데 중국 현지를 공략해서 만든 모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모터쇼에서는요,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현지 전략형 모델도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신형
컴팩트 SUV인 M모델이었습니다. 자, M모델은요, 집처럼 안락하고 편리한 이동 경험을 제공한다는 컨셉트로 개발됐고요. 451리터라는 동급 최고 수준의 트렁크 용량과 또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갖춘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모델은요, 올해 6월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하반기부터 중국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대세인 만큼 하루빨리 전기차 모델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물론 이 전기차 모델도 대거 준비했습니다. 이 국내 K사는요, 이번 모터쇼에서 이 고성능 전기차 모델뿐만 아니라요, 대형 전동화 SUV 컨셉트 모델, 그 준준형 SUV, 전동화 SUV 컨셉트 모델 등 이 경쟁력 높은 전기차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이 또한 준준형 SUV S 모델의 상품성 개선 모델도 함께 선보였는데요. 이 S 모델의 상품성 개선 모델은 기존 1.5 가솔린 모델에 1.4 가솔린 터보 모델까지 추가해서 이 두 개의 파워트레인으로 운영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상품성은 개선했는데 가격은 한 수백만 원 낮춰서요. 현지 관람객들에게도 뜨거운 반응을 괜찮네. 얻었습니다. 많은 전기차 모델이 공개됐는데요.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고요? 맞습니다. 이 K사는요, 올해 이 선보인 이 모델을 시작으로 매년 최소 한 종의 전기차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027년까지 총 6종의 전동화 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30년까지는 중국 시장에 45만 대 판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 중국 시장에서 이 한국차가 좋은 성과를 내가지고요, 세계 1위의 자동차 기업이 되는 날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죠. 뭐 유럽과 북미 시장에 이어서 중국까지 이렇게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K자동차. 앞으로도 목표한 것들이 이뤄나갈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동차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부터 가죠.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요, 아버지는 싫지만 유산 상속은 받고 싶어요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언니 역할은 제가 하고 동생 역할은 예인 씨가 합니다. 우리 자매예요. 너무 다른 자매입니다. 자, 이 사연은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저희 자매는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저는 칼같이 냉정한 반면에 동생은 정이 너무 많다고 할까요?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도 동생은 매일같이 병간호했지만 저는 병문안 한 번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언니, 오늘도 병원에 혹시 뭐다? 아버지가 언니 많이 찾으시는. 예인아, 몇 번을 말하니? 언니 바빠도 너무 바빠. 내가 시간 나면 병원 갈 테니까 재촉 좀 하지 말아줄래? 알았어, 언니. 내가 미안해. 화내지 마. 그리고 저기 아버지 퇴원하시면 살 집이 좀 필요해서 말이야. 혹시 돈 조금만 좀 언니 보태주면 안 될까? 돈? 너 지금 나한테 돈이라고 했니? 나 쓸 돈도 없어, 얘. 어떻게 아버지한테 드릴 돈이 있겠니? 나 10원도 못 보태니까 네가 알아서 해. 돈 얘기 좀 그만해라. 야, 알았어, 언니. 내가 아버지도 모시고 그리고 내가 집도 구할게. 그러니까 화 그만 풀어. 네가 화나게 하잖아. 정말. 그렇게 동생은 돈을 모아서 아버지에게 집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는 병세를 못 이기고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사준 집을 남긴 채 말입니다. 언니, 아버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우리 이제 어떡하면 좋아. 그러게 말이야. 근데 예인아, 잠시만 좀 뚝 그쳐줄래? 언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너 아버지한테 집 사줬지? 그치. 아파트 사드렸지. 근데 왜?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것도 아버지 유산이잖아. 유산은 자매가 공평하게 나눠야지 않겠니? 뭐? 아니, 내가 사드린 집인데 이걸 언니가 나눠 갖겠다니. 언니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법대로 해야지, 왜 그러니? 제 말을 들은 동생은 바로 화를 냈습니다. 뭐 비록 제가 아버지께 효도 한번 해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속은 효도랑 별거잖아요.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산을 저도 나누어 가질 수 있겠죠? 야, 이거 언니 이거 너무한데요. 그래,
너무한데 이거 동생으로서 하는 건 황당한 일인데. 언니 너무한데 진짜. 아니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이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굉장히 뜨겁게 달군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 작성자 언니 A 씨는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오랫동안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이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한 15년 정도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반면 여동생 B 씨 같은 경우는 이 병든 아버지를 몇 년간 간호했고요. 또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은 뒤에는 이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집 마련한 데는 동생의 힘이 컸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집 명의까지 아버지 이름으로 해드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 집값의 한 60%를 동생이 했고요. 와, 동생은 대단하다. 마음만 먹으면 이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할 수 있었는데, 네. 하지만 좀 재산이 많았던 동생은 이 다주택자다 보니까 이 취등록세 부담 때문에 이 아버지 명의로 이 아파트를 명의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거처를 이 반지하 단칸방에서 아파트로 옮긴 뒤에 뭐 각종 인테리어나 가구 이런 것들을 다 동생 돈으로 채워 넣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병을 회복했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아버지의 재산이 됐으니까, 네. 그게 나누자 이렇게 그렇지, 된 건데, 맞아. 야,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픔을 나누던 이 자매는요, 이 아버지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동생이 먼저 자연스럽게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자신이 이 아파트를 팔지 않고 임대를 한 뒤에 나중에 노후에는 자신이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네. 문제는 이 언니가 이에 대해서 상속 재산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언니는 돈을 한 푼도 보태지 않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동생이 아버지를 사들인 거나 다름없는 집인데 근데 갑자기 언니가 욕심이 생겼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언니 A 씨는요, 이 자신의 사연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동생은 사실 그 아파트가 없어도 살 정도로 부자인데 굳이 노후에 거길 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좀 납득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자신이 아버지를 이렇게 케어하지 않고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좀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유산 배분이 어떻게 되냐. 야. 또 유산은 유산인데 내가 상속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러면서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친아버지인데 15년간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건간호도 안 하는데 유산만큼은 받겠다. 이건 이거잖아요. 아니죠. 이건 아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언니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도 이렇게 황당한데 아. 누리꾼들의 반응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네, 누리꾼들의 반응은 좀 들끓었습니다. 네. 이 아파트를 탐내다니 염치가 없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재산에 관심을 갖지 말라면서 약간 비판하는 반응도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누리꾼의 분노에도요, A 씨는 이 염치 없는 것도 알고 욕먹을 것도 알지만 그래도 정답을 알고 싶어서 그대로 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진짜. 또 A 씨는 동생이 아파트를 팔고 상속 재산을 나눠줄 줄 알았는데 네. 집을 안 팔고 노후에 본인이 살겠다고 해서 좀 황당하다. 이게 맞냐? 이러면서 덧붙였다고 합니다. 참 염치 없는 거죠. 아니 이걸 네. 어떻게 나눠줄 줄 알지? 이게 네. 근데 실제로는 어떨지 궁금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집을 사줬는데 상속 후에는 다른 형제들과 이걸 나눠야 되는지. 궁금해요, 답은 진짜. 뭘까요? 궁금해요, 진짜. 제가 좀 우리나라의 원칙 알려드리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네.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명의자가 소유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의자가 네. 소유자. 누가 아무리 사줬건. 누가 사줬건 아버지는. 가족 간이라도 당신 이름으로 해 아니면 뭐 동생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명의를 작가인이 빌려주잖아요. 네.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 거로 네. 추정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추정을 깨려면 이제 명의 신탁 소송을 해가지고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이거 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비록 동생의 돈으로 아버지한테 이제 명의를 빌려가지고 사줬지만 그 명의가 지금 아버지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 재산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동생과 언니가 나눠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또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좀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 같은 경우 유언장을 거의 다 작성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작성 안 하시거든요. 유언장에 쓰는 거예요. 이 집은 동생이 사준 거기 때문에 동생한테 준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상속법대로 그냥 똑같이 나누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면 합의대로 되지만 이렇게 합의가 안 되고 분쟁으로 갈 경우는 결국 가정법원에서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주장하게
되는데 하여튼 원칙은 소유자가 주인이고 그다음에 유언장을 꼭 작성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유언장 안 쓰신 것 같던데. 안 썼죠. 그러니까 안 썼죠. 그럼 이 언니가 마음 먹고 소송 걸면 아버지 유산을 나눠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동생이 너무 억울하지. 우리도 다 억울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너무 억울할 것 같지만 방법이 하나 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언니가 가정법원에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의 재산 유지 증식에 이만큼 기여했다. 아버지한테 이만큼 효도했다. 이런 것들을 특별한 어떤 기여를 주장을 해서 기여분을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분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에게 어떤 특별한 간호를 했거나 부양을 했거나 뭔가 병원비를 부담했거나 아니면 같이 모시면서 살았다거나 이런 기여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만들거나 증식하거나 유지하는데 내가 또 특별히 기여한 노고가 있다. 이 부분을 상속재산 분할할 때 좀 참고해달라. 그래서 좀 더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전체 상속재산 중에서 기여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이 금액을 뺀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누게 되는데요. 동생처럼 실제로 이 자녀가 부모님 집으로 된 명의로 된 이 집의 구매 비용이라든가 전세금 같은 걸 부담한 사례에서 이 기여분을 인정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연에서도 동생이 지금 아파트값 60%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15년 동안 간호하고 그렇죠. 아마 병원비도 기여도가 부담했을 있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신다고 하면 기여분 상당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동생이 이런 확실한 기여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소송을 해도 타당하게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를 팔아서 형제가 돈을 나누면 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네. 법원 가면은 안 싸우느냐? 또 싸워요. 계속해서 싸우니까 더 치열하게 싸워요. 법원에서 판사가 아니 좀 하회해서 적당히 나누세요. 정숙하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정이 되면 끝나는데 서로 싸워요. 서로 이제 뭐 내가 더 갖겠다고 싸우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 아파트를 경매에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일단 가격으로 가져가라 그것도 안 되고 한 사람이 가져가고 차익을 정산하라 그것도 안 해주면은 경매로 넘어가는데 자 경매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요즘같이 경기 안 좋을 때는 유찰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에서 30%씩 내려가거든요. 네네. 그럼 두 번만 유찰되면 거의 반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저거 비용하면은 이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 서로 손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좀 서로 이제 미워도 합의를 하는 게 서로를 위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동생이 아파트 안 팔고 뭐 전세든 월세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전세든 월세든 그 수익이 나는 거, 그 수익도 언니랑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언니가 이거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런데 만약에 이 분할 협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수익은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그러니까 뭐 임료라든가 예금의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이 분할 요 기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이 상속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 과실 같은 경우에는 상속 재산으로 봐서 이 공동 상속인들끼리 분할 비율로 나눠 가지게 된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자매가 아파트 하나를 두고 3년 동안 이 다툼을 벌인다는 경우를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3년 동안 3천만 원의 과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언니가 단독 소유하고 동생은 자기 상속분 비율대로 현금 정산을 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3년 동안 발생한 월세 수입 3천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분 비율대로 동생도 가져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분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분할 받아간 사람이 소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생각 같아서는 사실은 동생께 맞는 것 같고 근데 맞아요. 법을 따져보면 그냥 원칙적으로 나눠야 된다니까 60%를 동생이 냈으니까 네. 나머지 40% 아, 있잖아요. 6대4로? 요 40%에 대한 부분만 둘이 나눠가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 생각은 그런데. 그 우리 생각은 그런데 네. 아, 참 이거 복잡하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주제는요. 35억 원 복권 1등 당첨한 부부 원수가 된 이유는입니다. 아니, 복권에 당첨되면 사이가 안 좋다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럴 것 같죠. 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자, 이 사연도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 아내 역할은 제가 합니다. 이 사연도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실제 사연, 실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꿈으로만 꾸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재미로 산 복권이 결코 1등에 당첨되고 만 겁니다. 전 이 사실을 당장 사랑하는 저의 여자친구에게 알렸습니다. 저기요. 깜짝이야. 왜 그래? 왜? 내가. 실없이 왜 그래? 아니, 복권에 당첨이 됐어. 5,000원? 야, 이게 얼마짜리? 이게? 잠깐만. 5,000원짜리겠지만. 잠깐만. 1, 10, 100, 1000만, 35! 35! 어머, 이거 웬일이야? 너네, 그래, 자기야. 야, 숨 쉬어. 35억이야. 나 이제 돈 엄청 많어. 자기야, 그걸 왜 이제 말해? 가만히 있자. 지금 몇 시야? 6시 안 넘었지? 아, 왜? 갑자기 왜 시간을 왜? 구청 문 닫기 전에 빨리 혼인신고하러 가야 돼. 금방 갔다 올게. 잠시만 기다려. 여봉? 여보라니. 자기야, 여보가 뭐야 또?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고 이 모든 게 복권이 가져온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아내는 제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돈 달라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여보, 지금 돈 얼마 있어? 빨리 말해. 나 지금 막 살고 있단 말이야. 빨리 줘. 빨리. 왜 그래? 지난번에 줬잖아. 나 돈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주머니 뒤져서 나오면 어쩔래? 털어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이다. 아, 이게 뭐 무슨 뒷골목 불량배도 아니고. 아니, 자꾸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지자고. 뭐 헤어져? 이혼하자 이거지? 그래 좋아. 당신 복권 사기 전에 1등 당첨되면 80%는 자기 줄게 이랬던 말 기억하지? 당첨금 나눌 준비나 하라고. 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지금 농담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복권 당첨금 때문에 결혼했는데 결국 당첨금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당첨금의 80%를 가져가겠다는 아내. 전 이대로 아내에게 당첨금을 나눠줘야 하는 겁니까? 와. 복권 1등이 당첨이 됐는데 결론은 좋지 않군요.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 복권 당첨이라는 행운이 찾아오면 좀 행복할 줄 알지만 이 사연 들으면 좀 생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의 시작은 202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당시 미혼이었던 이 남성 A씨는 우연히 복권을 샀는데 운 좋게 1등에 당첨이 진짜. 됐습니다. 당첨 금액은 약 한 35억 원 정도 되고요. 이 세금을 떼면 한 24억 원 정도가 수령액이라고 합니다. 네. 이 A씨가 이 기쁜 사실을 교제하고 있던 여성 B씨에게 알렸는데요. 그러자 이 B씨는 A씨에게 결혼하자고 졸랐다고 합니다. 결국 복권에 당첨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올렸고 법적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복권 당첨도 되고 결혼도 하고 그렇죠. 이제 꽃길이다 했는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 돈 걱정 없을 것 같았던 부부의 이 가장 걱정은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이 A 씨는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요. 당시 여자친구였던 B 씨에게 빚을 갚으라면서 4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 채무를 다 변제하고 나서 혼인 신고한 뒤에도 이 아내는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 주택 구매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한 6억 원을 추가로 받았는데요. 그 후에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요. 남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음독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빚도 다 갚아줬는데 이게 이제 집 사고 싶으니까 협박까지 하면서 돈을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내의 요구에 남편 A 씨는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억 4,500만 원을 아내 B 씨에게 또 전해줬고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받은 9억 8,500만 원으로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빌린 돈을 갚으라는 남편의 요구에 아내가 반환한 돈은 겨우 한 7천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요.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은 2021년 5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건넨 돈을 반환하고 또 음독 시도 등 협박을 했던 것들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네, 복권에 당첨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혼인신고를 했고 결국 이제 돈 문제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1년 만에 파경을 마주했습니다. 남편의 이혼 요구에 대한 아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뭐 순순하게 이혼에 동의했나요? 아내도 쉽게 물러나진 않았습니다. 이 아내는요, 이 복권은 사실 내가 당첨된 것이라면서 별도의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남편에게 남은 당첨금 중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내가 복권에 당첨된 거였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뭐 복권에 대한 그런 비밀이 또 있어요? 아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남편이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실수령액의 20%에 해당한 금액만 받는 조건으로 복권을 나에게 증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령한 당첨금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편이 보관하고 있다가 아내가 원할 때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결혼 생활 도중 남편의 명의 통장과 현금 카드를 아내가 보관했다는 점을 증거로 들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아내는 당첨금 중 수령액 한 24억 원 중에 80%인 19억 원이 자신 몫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9억 1,500만 원 가량을 이제 결혼 생활 중에 받았기 때문에 남은 10억 원을 남편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남편에게 9억을 받았지만 앞으로 10억을 더 받아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남편이 그 당첨금액 80%를 아내에게 주기로 했다는 게 남편이 그럼 동의한 거예요? 혼자 생각에 뭐예요? 그죠,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쟁이 생기면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입증 책임. 뭔가 아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건 남편이 나한테 증여한 거다. 그러면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거를 내야 돼요. 증거를 내지 못하면 그 주장은 기각이 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그런 약정이 없었다고 하고 아내는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약속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내의 청구가 기각이 됐는데 아내가 너무 욕심이 가했던 것 같아요. 옛날 이야기 생각나거든요. 황금알 낳는 거위. 그냥 잘 살았으면 되는데 너무 욕심이 크니까 자신의 몫을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아무튼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이건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딱 놓친 부분 또 하나가 있어요. 아내가 아까 7천만 원을 갚았다 그랬잖아요. 그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재판부가 바로 여기를 놓치지 않고 주목을 했는데요. 만약에 당첨금 80%가 아내 것이라고 하면 굳이 왜 아내가 그 7천만 원을 남편한테 줬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7천만 원을 준 시점도 서로 좋을 때가 아니라 이 당첨금 분배 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던 시기에 굳이 이 7천만 원을 넘겨줬다는 것은 이런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돌려준 게 아니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9억을 받아도 모자라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내, 10억을 더 달라던 이 아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재산 분할에 대한 고민이 좀 컸을 것 같은데요? 역시 이혼 소송에서도 남편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아내가 또 욕심이 컸다는 걸 법원이 다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압니다. 맞아. 자, 왜냐하면 이렇게 본 거예요. 사실 이 기여도가 누가 더 많으냐, 재산 분할은. 결국은 남편의 기여도가 많죠. 남편이 거의 결혼 전에 복권 당첨돼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맞아. 그래서 오히려 아내가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도 남편한테 지급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5천만 원도 지급하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자료도 1,000만 원 더 지급하라. 이렇게 내서 완전히 남편이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구매한 아파트까지 남편에게 돌려주고 위자료도 주라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복권 당첨금은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부부의 공유 재산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권 당첨 그냥 우연에 기대는 건데 이걸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경우에 같이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 당첨금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중에 일방이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이 각자의 재산, 내 개인 재산이라고 본다고 이해를 하면 쉬운데요. 이런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상대방이 이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참작이 될 수가 있어서 이 특유 재산의 이 증가분이 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이 복권 당첨을 위해 특별히 뭐 기여한 바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혼인 기간이 좀 장기간이라도 유지가 됐다 그러면 이 당첨받은 당첨금으로 어떤 재산을 만들고 증식하고 유지하는데 아내의 또 공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 사연 부부는 혼인 기간이 또 너무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기여가 전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권 당첨금은 남편의 특유 재산으로 판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된 이유가 특별히 그 복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복권 1등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일단 행복하죠. 일단은 행복.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1등 당첨된 사람 많이 왔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그만큼 너무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셨다는 그러네. 건데 어떤 분이 이랬거든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홧김에 나가가지고 복권을 샀는데 1등이 당첨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아내가 달라고 그랬거든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안 줬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복권은 내가 산 원칙적으로 거니까. 결혼한 이후에 형성 유지된 재산은 모두 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거든요. 다 포함이 되는데 유일하게 포함 안 되는 게 바로 복권이에요. 복권이 아니라. 왜냐하면 복권 당첨되는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가 없잖아요. 맞아요. 순전히 운으로 당첨된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번호를 미리 알려주세요. 그만큼 힘드는 거예요. 아니면 당첨된 다음에 10년 동안 행복하게 사신 다음에 뭐 재산을 유지하고 그래, 관련 맞아.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권 당첨됐다고 결코 다 행복한 건 그래, 아닙니다. 맞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자신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걸 현명하게 이용하지 못하면 더 불행한 일이 찾아올 수 있는 거네요. 아이, 사람마다 자기 그릇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그릇에 차고 넘치는 돈은 이거는 과욕이거든요. 네. 그럼 꼭 탈이 나는 겁니다. 맞아요. 자,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담소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입니다. 끝까지 안 불러요. 자신이 없었어요. 네. 유독 이 사람 앞에만 서면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진다 뭐 이런 느낌 느끼신 적 좀 있으실 것도 같은데 여러분은 어떨 때 그런 느낌을 좀 느끼세요? 수림 씨? 저는 얼마 전에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네. 엉덩이 수술. 말 못할, 네. 병원에 가면 위축돼. 왜 이렇게까지 심할 정도로 참고 있었어요? 진작에 왔었어야죠. 뭐 이러면서 왜 이런 습관을 들였어요? 왜 이랬냐고 막 이러면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네.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고 왜 그랬냐고. 아우, 혼나니까요. 지영임 씨는? 남자들은 이제 집에서 느닷없이 오. 아내가 당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그러면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가만 있어봐. 이게 내가 뭘 얘기해야 카드 뭘 되지? 썼지? 당황하면서. 왜 그러지? 네. 그리고 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오. 알았어. 내가 미안해. 뭐 이렇게 하잖아. 오. 뭐가 미안해. 미안해. 무섭지. 이런 경우 많죠. 잘못한 거 없는데도. 이런 경우 그러니까요. 많죠.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뭔가 이렇게 탁 들었을 때 네. 내가 작아지는 느낌 뭐 한 번쯤은 다 느껴보셨을 텐데요. 그럴 때 이제 상대에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속이 뻥 뚫리는 해답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연 수림 씨가 좀 전해주시죠. 자, 이번 사연의 제목은요. 우리 남편 목소리를 까먹겠어요.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에 결혼한 40대 여자입니다. 남편에겐 연애할 때 몰랐던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싸우면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투명인간 취급받은 지도 3주째. 화도 내보고 각서도 써보고 별짓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평생 그러셨대요. 길게는 2달까지 말을 안 한 적도 있대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눈치가 보입니다. 화가 나면 말을 안 하는 저희 남편을 고쳐 쓸 수 있을까요? 근데 고쳐 쓸 이런 수 있을까요? 분들이 있어요. 무거운 수행한다 그러죠. 화가 나면 입을 닫아버리는. 저는
3시간도 못 참겠던데. 야, 주변에서 얼마나 답답할까. 그죠? 그거 계속 눈치 봐야 되고. 맞아요. 이분 화 풀릴 때까지 온 너무 짜증나. 가족이 살얼음판 걷는 기분일 텐데. 그쵸, 그쵸. 근데 이걸 고쳤을 수 있을까요? 이랬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유,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 만만치 않은 일이 제가 볼 땐 두 집 걸로 한 집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뭐랄까, 때로는 침묵했던 그 묵직함이 나에게는 굉장히 나중에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꽤 있는데, 우리가 되게 어떤 사람이 다툼을 혹은 갈등이 있는 상황에 침묵을 한다. 그런데 그 침묵이 길어진다. 그러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어쩌면 이 길어지는 침묵에는 화해의 때를 놓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원래 내가 화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때를 놓쳐서 약간 어색함이 이어지는 경우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내가 침묵을 통해서 당신에게 승기를 잡겠다. 라고 하는 일종의 다짐이랄까요? 승리에 대한 최종적인 마지막 승자는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한 가지는 배우자가 내 화난 부분을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다툼을 했을 때 이렇게 침묵이 길어지는 분들은 보면 자존심은 센데 다소 소심한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이런 성향을 많이 보이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3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만났던 내담자들 중에는 3년 이상 말을 안 하시는 분들,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아니, 나는 이래서 기분 나쁘고 난 이래서 싫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듣잖아요. 맞아요. 근데 입을 닫고 있으면 귀신은 모르지. 그 남편의 속마음을 아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야, 근데 이게 뭐 아내로서는 화도 내보고 각서도 써보고 이랬는데도 네. 소용이 없었다 이건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침묵이 길어져서 부부간의 관계에 정말 심각한 어떤 갈등뿐만 아니라 간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이 두 쪽을 나누어서 좀 구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배우자에게 삐졌냐? 그렇게 속이 좁냐?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렇죠. 거. 이렇게 감정의 선 자체를 더 무난하게 만드는 건 괜찮지만, 더 긴장도를 높이거나 상대방의 자존심을 긁는 행동, 이런 것들은 관계를 더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조금 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를테면 친정에 가버린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늦게 과음 상태에서 들어오기를 반복한다던가, 이렇게 곧 나도 화났어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상의 이 거리를 좁히기보다 더 넓히는 데 기여하는 이런 행동들은 일단 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입을 꾹 닫고 있는 남편 보면 속상하니까 그냥 보기 싫어서 친정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킨다는 얘기. 그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회피하는 거. 그럼 꼭 해야 될 일은 어떤 거예요? 일단 뭐 상대방이 오랫동안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화도 내보고 뭐 각서도 쓰고 뭐 별의별 거 다 하죠.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아무리 상대방이 화를 내고 침묵을 해도 어쨌든 이 집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내가 늘 해왔던 일상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밥 먹을 때 밥 차려서 같이 밥 먹고, 또 서로 말을 안 하더라도 늘 해왔던 그 일을 빠짐없이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의 거대한 감정의 틀은 깨졌을지 모르겠지만 가족의 생활의 틀은 깨지 않는 것. 이게 먼저 기본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끔씩 예를 들어서 여보 밥 먹어 그랬을 때 그래 한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경쾌하게 답변하고 경쾌하게 반응하는 것. 이건 뭐냐면 내가 일상을 유지하면서 당신과의 관계는 깨지 않겠다는 걸 전제로 해서, 두 번째로는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난 언제든지 기쁘게 받겠다,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여러 차원에서 알려주는데, 그중에서도 경쾌한 반응이 상대방에게는 가장 호감을 유발하거나 마음의 얼음을 깨는 데 기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이 살아보면 압니다. 어떤 집은 3주예요. 어떤 집은 3년까지 가기도 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일상만 유지가 된다면 이 집은 이혼까지 가는 치명적인 결과는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싸워도 밥은 같이 먹어야 돼요. 야, 무건수행 3주차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좀 웬만하면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어떨까 싶은데,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아니, 같이 싸운 건데. 서로 살얼음이에요. 밥 먹으면 풀어줘요. 밥 먹으면. 네. 예, 다음 갈까요? 네, 다음 사연은요.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를 한 아이고. 남편의 사연입니다.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와이프가 초등학생 애한테 대하는 것처럼 저를 지적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사람이 바쁘면 대답을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운전할 때 특히 그러거든요. 한 번은 와이프가 옆에서 여보, 왜 내비대로 안 가? 하고 묻길래 여기도 똑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뜻은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와이프는 여기도 똑같다니 뭐가?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알아듣게 좀 자세히 말해 하고 말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어차피 걸리는 시간은 똑같다고 하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지. 당신이 하는 말은 초등학생인 우리 애기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꼭 가만히 있는 애한테 가서 아빠 말 알아들었어? 물어보고 애가 아니라고 대답하게 만듭니다. 왜? 애 앞에서 면박을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서 당신은 나를 꼭 말도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겠어? 하고 소리친 적도 많습니다. 와이프도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연애할 때는 오빠 대단하다, 멋지다 했는데 그렇지. 연애할 땐 그렇지. 결혼하고 아이 낳으니까 당신은 참 손이 많이 가. 아이고. 내가 큰애를 키우네 하면서 저를 점점 무시하더라고요. 또 와이프가 자꾸 그러니까 요즘엔 딸도 아빠는 참 손이 많이 간다니까 아이고. 하면서 따라하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잘하는데 자꾸 못한다고 지적하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사사건건 남편을 지적하는 저희 아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칭찬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요. 지적하고 뭐 이러면 사람 작게 위축되는데. 만들어. 작게 만들어. 그 연애할 때는 가장 멋있다, 오빠 멋있어 이러다가 지금은 손이 많이 간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만히 있는 딸한테까지 아빠 말 알아듣겠어라고 해서 글쎄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고 했잖아요.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가끔 뭐 토크쇼를 볼 때도 그렇고 아니면 뭐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보면 뭐 남편을 애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집 큰아들이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그럼요. 근데 이제 우리 집 큰아들이다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고민하겠죠. 그럼 아내한테 효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분명한 건 이런 방식이 때로는 남편을 이해하거나 수용하려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부부 사이에 이야기할 땐 그나마 그럴 수 있는데 아이와 함께 할 때는 좀 차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애 앞에서 아빠에 대한 일단 평가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평가를 하는데 아이를 지금 동참시키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런 과정이 엄마가 이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결코 배우자인 남편에게도 그렇고 아이에게도 그렇고 이게 좋지 않은데 이런 게 보통 보면 습관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온 가족을 위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할 텐데요. 좀 하나씩 알아보죠. 네. 이 사연에 가슴이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모였을 때는 우리 남편 손 많으니까 우리 남편도 그래. 내가 아들하고 사는지 남편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남편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니까 좀 자제해야 돼요. 네. 이거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당신은 참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야. 내가 널 이렇게 챙기고 있어 라고 알아봐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렇지, 수도 있을 것 그렇지. 같아요. 맞아, 맞아. 네, 거기다가 남편은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못한다고. 막 아이 앞에서 네. 바보 취급한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 더 괴로운 것 같거든요. 자, 이분 사연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솔루션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를 꼭 바보로 만들어야겠어. 남편을 위축시키는 아내의 말 습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네, 첫 번째 솔루션은요. 아내에게 금지어를 정해주자입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라 이건가요? 필요하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말이 되게 듣기 싫으면 보통 뭐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아. 이게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그렇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하지 말아줘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게 되게 우리가 아빠의 권위 혹은 엄마의 권위, 아이들 앞에서 내 배우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말들을 그냥 화를 내면서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화를 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을 조금 모호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특별히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 때 주어를 빼놓는 분들 계시거든요. 있어. 이런 분들은 사실 말을 듣다 보면 이게 누가 이 말을 또 이런 행동을 했는지 막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자꾸 그래서 누가 그랬다는 거야? 그렇지, 말을 좀 똑바로 해. 맞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간에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실수를 한 사람은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 앞일 경우에는 아버지의 말의 권위 전체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이 부분을 아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금지어, 곧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아내를 따로 불러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엄마의 권위를 떨어지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애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싫죠. 이거는 입장 바꿔놓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전달하는 과정이 이 부부에겐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남편이 이렇게 뭔가 얘기했을 때 나 잘 모르겠어. 자기 다시 한번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똑바로 얘기해. 그렇게 알아듣겠어? 애한테 야 아빠 말 알아듣겠니? 아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조금 딸도 물어봐야지. 어느샌가 엄마 말투를 닮아가잖아요. 이 사연 속에서도 아빠는 참 손이 많이 간다니까 뭐 이런 말을 딸이 하니까 아빠 자존심이 상하고 자꾸 이런 부작용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꾸 우리 조금 전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을 자꾸 큰아들이다, 우리 집 막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그걸 굳이 애들 앞에서까지 이야기하시는 건 절대 금물인데요. 네. 이제 이게 보통 뭐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의존하는 마음들도 있어요. 남자들이라고 해서 뭐 항상 뭐 왜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남자들도 태어날 때부터 가장은 아니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약간 애교도 부리고 또 부부끼리 할 수 있는 이런 서로 상호 의존, 건강한 차원의 의존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심리학에서 남성을 표현하는 표현으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장은 아이이나 가면은 왕의 가면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이 아이의 심정을 알고 있는 그 마음을 배우자가 알아주는 건 너무 좋지만 외부적으로는 왕의 가면, 곧 그렇죠. 왕의 충분한 그 권위를 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남자는 이른바 이렇게 폼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속 있는 남성들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욕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남자들이 이런 가면을 쓰고 있지만 담배도 못 끊어, 옷도 아내가 다 사다 줘, 거기다가 또 낚싯대 사달라고 쫄라, 그래. 나이 들면 농막 사달라고 쫄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너무 애처럼 뭐 해달라 하는 남편이 좀 그렇다, 맨날 또 밥 달라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나 사실 남편의 이런 의존에는 아내도 한몫하고 있다는 걸 또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편이 결정하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이거 입어, 저거 사줘 하면 아니야, 이거 아니고 저걸 사는 게 더 좋아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결정권을 집안에서 아내가 독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독점하게 되면 그냥 아내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걸 또 내가 맡기는 경우도 남편 입장에서는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 옷 입히듯이 그렇게 남편의 결정권을 독점하는 경우라면 이거는 남자가 스스로 집 안에서 남자다움을 일면 포기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과정에 아내가 결정권을 가지면서 남편이 아내의 비위를 맞추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이 나쁜 말로 비위를 맞추는 거지 사실상 그냥 남편이 맞춰주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남편이 마치 어린아이인 것 마냥 더군다나 아이 앞에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가장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기
남편의 왕의 가면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 가면을 지켜주는 게 전체적으로 아이의 정신 건강에도 아이의 나중에 성 역할을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뭘 하면 잘한다 하면 더 잘해요. 더 잘하죠. 근데 뭘 할 때 핀잔 주고 이러면 그 아이가 위축이 돼서 그거 다시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와 같아서 뭐 이렇게 약간 설거지를 도와준다 뭐 이랬는데 물티가 절로 가. 아니면 뭘 이렇게 하는데 아우 답답해 내가 할게. 이래버리면 다음부터 그걸 못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을 좀 해줘야 되거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막 전등을 막 갈고 있으면 이거 좀 제대로 좀 해봐. 답답해. 내가 할게. 그래 버리면 남편은 다시는 전등 안 갈게 되고 안 가죠. 못하는 척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집의 아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니 이 아내가 이 집안에서 유능한 사람이에요. 남편도 괜찮은 사람이고요. 근데 이 아내가 엄마로도 그렇고 아내로도 그렇고 유능감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온 집안을 폄하, 곧 상대적으로 낮추어서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건 그래, 적절치는 그건 아니야. 않아요.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적어도 내 배우자와 내가 함께 걸어가는 도중에 이 사람의 위신을 지켜주는 건 상호 간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 이 사연을 주신 남편께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내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은 나를 꼭 말도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겠어? 이게 뭐냐? 당신 잘못했고 나 화났어. 이거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도 없이 했대요. 수도 없이 했다는 얘기는 이 말은 더 이상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건 괜찮았어요.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는 정확하게 필요한 걸 얘기한 게 아니라 화만 낸 거라서 어쩌면 이게 까딱 잘못하면 아내나 이 아이 앞에서 어리숙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이기만 한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가 원하는 목표 달성은 못하고 오히려 오해까지만 받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가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한다는 거.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아내가 하는 말, 행동, 그리고 또 아빠 꼭 애 앞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화내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아이가 생각하기에 아빠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내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어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아빠가 화가 났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건 괜찮아요. 그 반응 보이는 건 괜찮은데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먼저 아내 따로 좀 부르세요. 따로 불러서 물론 이제 운전 중이니까 그때는 못했겠지만 운전 끝나고 나서라도 혹은 운전이 아닌 상황이더라도 반드시 아내에게 이 말은 해야 되겠다 싶을 땐 아내를 따로 부르세요. 따로 불러서 아내하고 진지하고 대신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약간 정색을 하면서 말씀하셔야 될 겁니다. 이를테면 남편이 진짜 싫어했던 말이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하나, 손이 간다 라는 말. 또 하나, 큰애 키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손이 간다는 말, 큰애를 키우는 것 같다라는 말 아이 앞에서 하지 말아요. 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금지어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 맞아요. 이게 아내에게 이 말을 하면 아유 당신이 그러니까 그렇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애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둘 간에 할 얘기가 있고 아이 앞에서 할 얘기가 따로 있다고 난 생각해. 이 얘기는 멈춰줘 라고 요청하시고 여기서 기억하실 건 아내의 답을 받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혹은 알았어. 내가 조심할게.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얘기하셔야 돼요. 꼭 지켜줘. 라고 해서 내가 이게 간절하다는 걸 선명하고 분명하게 금지어를 특정해서 알려주시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전할 때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이댁도 지금 근데 어느 집이든지 운전할 때 꼭 문제 생겨요. 사고나 위험해 안 돼. 알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집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 막 숨이 턱 막히는 고요한 적막감. 예민해서 굉장히 그런가? 힘들거든요. 예민해서. 그럼 운전할 때만큼이라도 좀 말을 조심해야 되고 좀 이렇게 가려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려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죠. 근데 제일 먼저는 상대방의 화를 일으키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의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 누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려고 해도 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글로 흘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집은 차만 타면 싸워 이런 집 있거든요. 우리 집은 차만 타면 싸워 이런 집은 두 가지죠. 하나,
차를 타지 말든가 아니면 차를 타고 한마디도 하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거리로 갈 때에는 제3자를 태우거나 아니면 그냥 음악을 듣든지 하시고요. 또 오히려 대화를 하지 않는 편도 나아요. 혹은 대화를 할 때 이번 우리가 함께 갈 때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대화 금지 주제를 정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여행 갈 때 또 그렇게 싸워요. 싸우지. 준비하다 싸우고 계획하다 싸우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솔루션이었고 이어서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솔루션은요. 지적 대신 대안어를 알려주자. 이건 어떤 뜻일까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 하지 말아줘 그러잖아요. 그럼 엉뚱한 걸 또 해요. 이건 안 하는데 이를테면 그러네. 큰애는 아니야 막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사실 화가 더 나게 되고 갈등 상황. 이 사람이 내가 부탁했던 그 정중한 제안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나? 라는 이야기 때문에 정말 화가 더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 대신 이런 말을 해줘 라고 하는 일명 대안을 알려주는 내가 원하는 내가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대안을 알려주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지어가 구체적인 어구, 구체적인 단어라면 이 대안 역시 구체적인 말, 구체적인 문장이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손이 많이 가, 당신은 이렇게 손이 가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오죽했으면 애가 다 따라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손이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여보 나한테 그거 조금 자세히 설명해줘. 이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자세히 한 번만 더 설명해줘 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해줘. 그럼 내가 더 자세히 설명할게. 대신 나도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혹시 그걸 못하면 손이 간다는 말 대신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로 대신해줘라고 구체적인 요청 말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릇처럼 진짜 당신 진짜 손 많이 가 이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 말은 하지 말아줘. 금지어가 됐어.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맞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부부간의 대화가 갑자기 뚝 끊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런 말 대신 이런 말을 해줘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겠네요. 아니 그리고 이 댁은 다른 것보다도 그 딸아이 앞에서 자꾸 그래, 그 맞아요. 남편 아이 아빠인데 면박 주고 이러는 거는 좀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바꿔야죠. 네. 왜냐하면 아빠 앞에서 아빠가 싫어하는 말이거나 아빠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말을 아이가 서슴없이 하는 건 엄마가 이 말을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이 말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 말이 허용된단 말이고 내가 한번 그 말을 써봤더니 엄마도 오케이 하고 아버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집에서 허용되는 말이고 내가 쓸 수 있는 말이구나라고 아이가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건 어머니건 이 아이에게는 근원이에요. 이 근원의 존중감을 떨어뜨린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버지의 권위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어머니의 권위마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삼각관계라 그래요. 내 아이를 끌어들여서 나의 권위를 강화하는 문제인데 이거 적절치 않아요. 이런 건강하지 못한 삼각관계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아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하고 존중감 줘야 된다는 걸 이 엄마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여보, 아이 앞에서 내 권위 떨어뜨리면 안 돼. 아이 앞에서 나에 대해서 아빠는 대단해. 아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훌륭해. 맞아. 아빠가 듣고 싶었단 말, 그리고 아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아이에게 반드시 전해주고 반복적으로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엄마는 늘 가까이 있으니까 엄마의 강점도 알고 이렇게 약간 권위를 갖고 싶어하는 엄마는 자기의 장점에 대해서 아이에게 굉장히 강조하는데 상대적으로 아빠의 강점과 아빠가 듣고 싶었던 말에 대해서는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버지의 권위를 갖도록 엄마가 잘하지 못한다면 엄마에게 아버지가 원하는 말, 아이에게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이 말을 사용해달라고 얘기하고 이 말을 아이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 아버지도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심지어 존경받고 싶거든요. 이 왕의 가면이 단순한 가면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짜 심정이라는 걸 아내가 알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흔히 배우자를 무시하는 말투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있어요. 근데 뭐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네. 참 어렵더라고요. 뭐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호칭 좀 바꿔야 돼. 너. 너 이가. 절대 안 돼요. 그거부터. 네. 그거 바꿔야 돼. 야, 너. 야, 너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일단 하나부터 고르세요. 그거부터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집중적으로 요청해서 이것부터 하나 고치면 두 번째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투부터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호칭부터 좀 그래, 바뀌어야 될 바꿔야 것 돼. 같아요. 호칭도 바뀌어야죠. 함부로 하지 않게 말이에요. 네. 예. 자, 오늘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 예보가 있나요? 네, 오늘 뭐 전국 곳곳에 비 예보 나와 있고요. 내일까지도 비 예보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가방 속 작은 우산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